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1학년 대책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병리를 공부할 건데요. 제7순환장애, 이제 1장 혈액순환장애, 그리고 5 출혈과 쇼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혈이라고 하는데, 출혈은 이제 주로 이제 칼에 찔려서 피부 밖으로 피가 나는 것만 가지고 출혈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하출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부 밑으로 나는 출혈이 있는데, 보통 피부 밖으로 나는 출혈보다는 피부 안에 있는 피하 출혈이 더 심각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어떤 출혈의 어떤 종류와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쇼크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기본 개념을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피부가 이제 칼에 베이거나 날카로운 데 끼면은 이제 피가 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타박상으로 멍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그 멍이라는 거는 피부 밑으로 피가 이렇게 번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멍이 나는데, 이러한 이제 작은 출혈이나 멍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데, 좀 어떤 병으로 인한 출혈이라든가 아니면 좀 심각한 어떤 우리가 동맥을 건드려서 발생하는 그런 출혈은 좀 사람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그 대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 쇼크가 일어나면은 이제 의료인인 경우는 아드레날린 주사를 놓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몸의 회복을 돕는 여러 가지 이제 치료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심한 출혈이 일어나서 유효 순환 혈액량의 불균형이 심해지면 혈압 저하, 피부 창백, 체온 저하 등에 의하여 쇼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러한 출혈의 오늘 어떤 정의와 그 다음에 어떤 원인, 그 다음 임상적의, 그 다음에 출혈의 부류,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출혈의 부류를 보면 또 여러 가지 부류를 좀 나눌 수가 있어요. 혈관 벽의 파열 유무에 따른 부류가 있고, 그 다음에 혈관의 종류에 따른 부류가 또 있고, 출혈의 위치, 어디에서 출혈이 일어났냐에 따른 부류가 있고, 출혈의 크기에 따른 부류도 있고, 이런 출혈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쇼크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쇼크의 정의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원인이 무엇이며, 쇼크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심장 쇼크, 저혈액량 쇼크, 폐열 쇼크, 신장 쇼크, 과민 쇼크, 그 다음에 쇼크의 경과, 쇼크의 경우 1기, 2기, 3기에 따른 어떤 환자들의 어떤 상태, 환자들의 어떤 몸 상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혈의 정의와 원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제 혈관이 손상되어 적혈구를 포함한 혈액이 혈관 밖으로 유출되는 현상, 이걸 우리는 출혈이다 하고요. 그 다음에 동맥, 정맥, 모세혈관에서 출혈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출혈의 기준은, 그러니까 이게 출혈이냐 아니냐, 이거는 뭐냐, 어떤 기준이 있냐면, 조직학적으로는 이제 적혈구가 혈관 밖으로 이탈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출혈이냐 아니냐의 여부를 가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출혈의 원인으로는 대부분 외상에 의해 발생하지만 원인이 분명치 않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상에 의한 거는 금방 처치가 가능한데, 원인이 분명치 않은 거는 참 처치하기 어렵겠죠. 가벼운 외부 압력에 의해서 몸의 여러 곳에서 출혈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이제 동맥경화 같은 경우는 어떤 심부, 몸의 아주 깊숙한 곳에서 어떤 그 동맥이 있는데, 그 동맥이 경화로 인해서 출혈이 발생하게 되면 어디서 터졌는지,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정말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태라 할 수 있겠죠. 예. 적혈구 누출은 우혈이 심할 때 혈관 파괴 없이도 적혈구가
혈관 밖으로 나오는 현상을 적혈구 누출이라 하는데, 그러니까 혈관 파괴 없이도 일어나는 이런 경우도 있대요. 그래갖고 이런 적혈구 누출이 일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좀 심각한 위험한 상태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출혈을 임상적 이유를 살펴보겠는데요. 출혈이 임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출혈량, 출혈 속도, 출혈 부위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출혈량과 속도 면에서 보면은 급성 출혈이라도 출혈량이 전체 혈액의 10%에서 15% 정도이거나 출혈량이 전체 혈액량의 15%를 초과하더라도 출혈이 서서히 발생하면 임상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이 그렇게 15%의 기준을 삼고는 있지만 그 출혈이 그렇게 이제 좀 뭐라 해야 될까, 처치가 가능한 수준에서 나오고 있다면 15% 넘더라도 그걸 조치가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면 출혈량이 15%를 초과할 경우에 출혈 속도가 빠르면은 이제 저혈량 쇼크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맥은 괜찮은데 우리가 동맥을 건드렸을 때 이런 출혈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왜냐하면 동맥은 심장에서 피를 내보내기 때문에 이게 피가 한번 나게 되면은 멈추기가 참 힘들어요. 지혈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이 이제 예를 들 수 있고요. 뇌출혈이나 심낭, 그러니까 심장 안에 있는 그 주머니가 있는데 그 뇌출혈인 경우에는 출혈량이 많지 않더라도 해당 부위의 압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사망에 이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드라마 굿닥터 같은 데 보면은 뇌를 다친 환자를 그 안에 뇌 부위에 피가 계속 흘러 들어가서 뇌압이 이제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드릴로 구멍을 뚫리는 그런 아찔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압력이 증가돼서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 압력을 빼주기 위해서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 하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생명이 이독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지혈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식을 이제 방법을 동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출혈의 이제 분류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출혈은 기준에 따라서 다양한 분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출혈을 이제 분류하는 주요 기준을 보면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제 흔하게 가장 많이 하는 분류 중에 하나가 이제 혈관벽의 파열 유무에 따른 분류가 있고요. 그러니까 파열에 의한 출혈이냐 아니면 누출에 의한 출혈이냐, 아까 말했죠, 적혈구 누출 할 때 그 누출, 그러니까 혈관이 파열돼서 이제 적혈구가 혈관 밖으로 나오느냐 아니면은 파열 안 됐는데 아까 적혈구 누출에 의해서 이게 적혈구가 혈관 밖으로 나왔느냐에 따라서 이런 출혈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출혈의 종류를 보면은 동맥 출혈이 있고 정맥 출혈이 있고 모세혈관 출혈이 있습니다. 그것도 뒤에서 자세하게 배우겠습니다. 출혈의 위치는 내출혈, 외출혈, 이거는 뭐 안에서 출혈이 했냐 밖에서 출혈이 됐냐 뭐 그런 내용이겠죠. 출혈의 크기로 보면 점삼출혈, 자반증, 반상출혈, 여기는 이제 점상출혈은 작은 거, 점으로 된 거고, 반상출혈은 큰 출혈, 1cm 이상 그런 출혈이 말하는 겁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혈관 벽의 파열 유무에 따른 분류를 먼저 살펴보겠는데, 먼저 파열에 의한 출혈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형태라고 보면 돼요. 외부 자극으로 인하여 혈관의 연속성이 끊어져 나타나는 것이고, 외상성 출혈이 여기에 속하겠죠. 원인으로는 외상에 의한 혈관 손상이고, 주요 질환으로 보면 식도 정맥류, 위궤양, 그 다음에 폐결핵 등이 이제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누출에 의한 출혈은 혈관이 파열되지 않았는데 출혈이 생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혈관벽 내피세포 간격이 커지고 혈압 상승으로 혈구가 이제 혈관 밖으로 밀려 나오는 거죠. 이제 가벼운 염증 발생 시 관찰되고 주로 백혈병, 혈우병 같은 혈액 질환 등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좀 심각한 그런 그 증상이죠. 네.
그다음에 혈관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출혈을 또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동맥 출혈 하면 좀 심각한 그런 그 출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동맥관에서 일어나는 출혈인데, 이제 선홍색 동맥은 이제 폐와 심장을 거친 지 얼마 안 된 혈액이기 때문에 이제 아주 맑은 선홍색이거든요. 선홍색 혈액이 심장 박동에 맞추어 뿜어 나오고 출혈량이 많기 때문에 혈압이 낮아지지 않으면 자연지혈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좀 위험한 그런 어떤 출혈이고, 이에 비해 정맥출혈은 정맥관에서 일어나는 출혈인데, 정맥은 우리가 좀 그 피하 쪽을 있긴 하지만 좀 그래도 피부와 가까이 있고 또 혈압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피 색깔도 우리 모세혈관과 그 다음에 여러 기관을 거치기 때문에 영양분이 많이 있고 또 산소 양이 적어서 암적색이고, 암적색의 혈액이 상체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거고, 경정맥이나 경정맥, 목에 있는 정맥을 얘기하는 거겠죠. 경정맥이나 대퇴정맥 등을 굵은 정맥이 손상된 것도 아니면은 압박해서 지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맥출혈은 동맥출혈보다는 그래도 덜 이제 심각한 그런 거고요. 다음에 모세혈관 출혈은 모세혈관에서 일어나는 출혈이겠죠. 출혈량이 적으니까 그냥 간단한 압박으로 쉽게 지혈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에 출혈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내출혈, 외출혈을 나누는데, 내출혈은 내부로부터 충격이나 고혈압으로 인해 어떤 신체 내부에 출혈이 발생하여 혈액이 조직이나 그러니까 기관 안으로 유출되어 체표에서 출혈이 보이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피는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외부의 충격, 그러니까 타박상 이런 경우에 이제 피하 출혈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 피하 출혈을 우리는 멍이라 그러죠. 그다음 뇌출혈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겉으로는 피가 안 나지만 분명 피가 줄줄 흐르고 있어요. 우리 몸 머리에. 그다음에 혈종 등이 있고, 외출혈 같은 경우는 신체 내부나 외부에 일어나는 오타내어 일어나는 출혈에 의하여 혈액이 체외로 유출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제 창상, 우리가 그러니까 날카로운 것을 뛸 때 출혈, 그 다음에 각혈, 하혈, 혈뇨, 토혈, 토를 해갖고 피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궁출혈 등이 이제 외출혈에 해당됩니다. 다음 출혈의 크기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출혈점 해가지고 이제 점상 출혈이죠. 이거는 출혈의 크기가 그러니까 1mm 이하인 경우, 아니면 0.2, 0.3 이하. 그러니까 아주 그냥 우리가 바늘을 톡 찔렀을 때 나는 아주 작은 그런 점 있죠. 0.3mm 이하 정도로 되는 그런 출혈 점으로만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점상 출혈이라 하는데, 우리가 피 검사할 때 살짝 찌르잖아요. 그 정도로 보면 되고, 이제 자반증은 자색반이라고도 하는데, 출혈의 크기가 0.3에서 1cm인 경우, 이제 그런 경우가 자반증이고, 반출혈은 1cm 이상, 그러니까 조금 깊게 이제 된 출혈이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반상출혈이라고도 한답니다. 네. 다음에 쇼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쇼크의 정의를 한번 알아보면, 쇼크는 산소를 함유한 혈액이 인체의 장기와 조직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순환장애의 일종입니다. 순환계통의 허탈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피가 전달되지 않아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고 어떤 세포가 괴사하는 경우, 아니면 여러 가지 기관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그럴 경우 일어나는 것을 쇼크라 하는데, 발생 원인에 보면 일단은 혈액량 감소겠죠. 그 다음에 심장 박출량이 감소되는 경우, 심장이 박출량 감소돼서 이제 혈액이 제때 공급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혈액 대분포의 이상 등으로 인한 세포와 조직의 광범위한 혈액 공급이 이상 상태를 의미하고요. 유효순환 혈액량, 이 유효순환 혈액량은 우리가 이제 최소한의 어떤 그 몸에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몸에서 발생하는 혈액량이 바로 유효순환 혈액량인데, 혈액량이 부족해지면 세포와 조직의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이 불충분해지고 대사산물의 처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세포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쇼크는 임상적으로 어떠한 의의를 가지고 있을까요? 초기에는 이제 적절히 치료하면 순환장애, 대사장애 회복이 가능하고 또 세포 손상도 가역적이에요. 그러니까 가역적이라는 말은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쇼크 상태가 지속되거나 악화되면 세포가 비가역적으로 손상되면 사망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비가역적인 거는 다시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걸 의미하겠죠. 자세한 것은 뒤에 이제 쇼크의 경과에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거기서 1기, 2기, 3기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대출혈, 화상, 심한 부상, 중독, 교상, 정신적 충격, 심장 발작 등에 의해서 주로 이제 쇼크가 발생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쇼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제 임상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의 형태와 쇼크의 발병 시기에 따라서 다른 분류인데요. 보통 이제 쇼크는 그러니까 임상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의 형태, 그다음에 언제 발병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하는데, 먼저 이제 심장 쇼크. 근데 이거는 임상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의 형태겠죠. 심근 자체가 손상을 입거나 외부의 자극 또는 혈액 유출에 의하여 심근의 수축 기능에 이상이 생김으로써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심근경색이 가장 심장 쇼크 중 대표적인 경우고, 그 다음에 심장 파열, 부정맥, 심장 누림증, 폐색전 등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혈액량 쇼크는 출혈, 구토, 설사 등으로 체액이 급격히 소실되거나 심한 화상과 외상으로 혈액량이 부족해지는 경우에 이제 저혈액량 쇼크가 일어납니다. 그럼 폐혈 쇼크는 심한 이제 세균 감염, 세포막 손상, 그 다음에 내피세포 손상, 파종혈관 내 응고증후군, 그 다음에 말초혈관 확장 및 저류에 의해 나타납니다. 파종혈관 내 응고증후군은 지난번에 한번 다룬 적 있었죠. 혈관이 이게 급하게 이게 굳어갖고 이게 혈액순환을 막는 그런 긴급한 상태겠죠. 그것도 전신에 어디서 일어날지도 잘 모르는 그런 곳이고, 말초혈관 확장 및 저류에 의해서 이제 폐혈 쇼크인데, 여기 폐할 때 폐는 이제 폐가 우리가 말하는 그 기관에 있는 폐가 아니라 허파가 아니라 막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폐혈 쇼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경 쇼크, 그러니까 통증, 전신적 충격, 정신적이 아니라 전신적입니다. 전신적 충격 등의 경우에 전신의 혈관이 확장되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얼굴이 창백해지고 발한, 구토, 환기증이 나타나면 혈압도 낮아지지만 이런 증상은 오래 계속되지 않고 곧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과민 쇼크는 대표적으로 이제 페니실린에 의한 쇼크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항생제죠. 조직의 이제 비판세포와 호염기구가 이제 항원과 결합하면 세포 내 히스타민과 세로토닌을 급격하게 분비하여 쇼크를 일으킨다. 과민성 쇼크.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항생제 쇼크예요. 이렇게 보면 그런 경우에 많이 일어나죠. 쇼크의 경과를 보겠습니다. 근데 쇼크는 1기, 2기, 3기에 따른 어떤 증상이 다른데요. 쇼크는 진행 질병으로 치료되지 않으면 혈액이 역류하거나 대사 상태가 악화가 되고요. 대량 출혈의 경우 불과 수분 이내 심한 쇼크 상태에 빠집니다. 쇼크의 경과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지표는 없으나 전 과정을 자세히 관찰하면 다음과 같은 경과가 보여요. 먼저 제1기는 초기겠죠. 근데 혈류 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뇌 손상이 가장 치명적
그 다음에 그러니까 혈류의 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뇌 손상 당연히 치명적으로 오겠죠. 그 이후에 대사성 산증에 빠지고 전해질 균형 유지에 장애가 오는 호흡 곤란이 동반된다. 여기서 대사성 산증이 뭔가 궁금하시잖아요. 전해질 균형 유지 장애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대사와 관련된 어떤 원인에 의해 혈액의 산 염기 정도를 반영하는 수소 이온 농도가 정상치가 7.35, 그러니까 약 알칼리인 경우인데 그 미만인 경우를 대사산증이다 하고, 이제 우리가 수소 이온 농도가 정상치는 7.35에서 7.45 수준에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이하로 떨어질 때 대사성 산증이라 합니다. 쇼크 2기의 경우에 제1기를 겪은 환자는 약 일주일간 소변량이 극도로 감소를 합니다. 이러한 현상의 초기에 대한 보상 기전으로, 그러니까 1기에서 이제 좀 굉장히 혈액량이 몸이 많이 부족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상 기준이라 심장의 혈류가 대부분 차단돼서 심장 기능이 손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는 약 일주일이면 회복이 되지만 소변량이 적음으로 수분 투여를 적절히 하지 않으면 심한 전신 부종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가 중요한 그런 시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제3기는 인욕이 해가지고 또 이번에는 심장의 기능이 회복되면서 소변량 정상에 비해서 2배에서 3배로 증가를 하게 돼요. 이 시기에는 면역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각종 여러가지 감염 질환, 합병증이 오기 쉽기 때문에 일단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쇼크는 이제 위험한 증상이긴 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쇼크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하면은 회복이 되고요. 쇼크의 이제 예후는 원인에 따라서 각각 다르다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저혈액량 쇼크와 신경 쇼크는 비교적 예후가 좋아서 사망률이 10%밖에 안 되는데, 폐혈 쇼크의 경우 감염원을 치료해야 회복이 가능하므로 사망률은 50% 정도라 합니다. 심장이 원인인 경우에는 심장 자체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80에서 90%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병리 수업 마치겠습니다. 네, 이따 과제 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은 거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